왜 스스로 지키지 않았냐고요? 그 말, 처음엔 너무 가혹하게 들렸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얼마 전 저희에게 도착한 한 편지에서 시작됐습니다. 보내온 이는 프랑스 파리 외곽, 이민자 밀집 지역에 살고 있는 한 청년. 그는 자신을 도망자라고 불렀습니다. 어린 시절, 고향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해야 했고, 낯선 땅 프랑스에서 살아남기 위해 매일같이 벽돌을 나르며 하루를 버티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연히 인터넷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와 마주했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왜 난민을 거절하나요? 스스로 나라를 지켜라는 그 말이 너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 진심이 있다는 걸 전 몰랐습니다. 그는 분노했습니다. 그 말이 자신을 향한 비난으로 들렸고, 한때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차갑고 무정한 나라라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나라의 과거를 파고들기 시작했고, 결국 믿을 수 없는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꼭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이 사연은 누군가의 작은 깨달음이자 모두에게 필요한 질문을 던지는 이야기입니다. 도망자였던 저는 한 나라의 역사에서 다시 살아갈 용기를 배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 사연은 아델 벤타라라는 이름의 청년이 저희에게 보내온 실화 기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델 벤타라라고 합니다. 프랑스 파리 외곽 생든이라는 도시에서 태어나 지금까지도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북아프리카 마그레브 지역에서 이민을 오셨고, 저는 그들의 첫 번째 프랑스 출생 자녀로 자라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파리를 낭만과 예술, 자유의 도시로 기억하곤 하지만 제가 살아온 파리는 다소 다른 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관광객이 찾지 않는 거리, 밤이면 경찰차가 늘 순찰을 돌고 이민자들의 언어와 억양이 섞여 흐릿한 프랑스어가 흘러나오는 그런 동네입니다. 제 어린 시절은 늘 이방인이라는 정체성과 함께였습니다.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부모님의 억양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름이 낯설다는 이유로 저는 어릴 때부터 줄곧 여기 사람이 아니라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너 어디서 왔어? 라는 질문은 호기심이 아니라 너는 여기 사람은 아니라는 조용한 선을 긋는 말이었죠. 저는 프랑스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저 자신이 이 땅의 일부라고 당당히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늘 저는 뒷자리에 앉아야 하는 존재 같았어요. 부모님은 항상 자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알제리 사람이다. 부끄러워하지 마라. 라고요. 어머니는 매주 금요일이면 고향의 전통 음식을 정성껏 준비했고, 아버지는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늘 우리는 두 나라를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더 넓게 볼 수 있어야 한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저는 어느 나라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한 채 그 사이에서 흔들리며 자라났습니다. 프랑스 사회는 저를 외국인으로 보고 고향이라는 나라는 제게 낯선 뿌리일 뿐이었습니다. 27이 된 지금 저는 매일 아침 공사장으로 향합니다.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섞고 철근을 옮기는 일이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정체성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일이 빨리 끝나야 하고 몸이 견뎌야 하며 다치지 않아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렇게 하루를 버티고 저녁이 되면 낡은 아파트로 돌아옵니다. 퇴근 후에는 가끔 노트북을 꺼내놓고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글을 써보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생각은 많고 손은 자주 멈춰 섭니다. 내 이야기에 누가 관심을 가질까? 내가 쓴 문장은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늘 저를 가로막습니다. 사실 저는 어릴 적부터 책을 좋아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우연히 읽게 된 이민자 작가들의 이야기에 위로를 받았고, 언젠가는 저도 제 이야기를 글로 남기고 싶다는 꿈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늘 그 꿈을 멀리 밀어냈습니다. 주말에는 건설 현장에서 더 많은 시급을 벌기 위해 쉬지 않고 일했고, 여유가 생겨도 지쳐서 펜을 들 힘조차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내 삶이 누군가에게 들려줄 만한 이야기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의문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여동생 파티마가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리는 글쓰기 워크숍에 같이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고, 솔직히 말하면 제 글을 누군가 앞에서 낭독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이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파티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빠가 글을 쓰고 싶다고 한 거 내가 기억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생겨. 그녀의 말에 조금은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결국 그날 저는 파티마와 함께 커뮤니티 센터로 향했습니다. 작고 허름한 공간이었지만 벽에는 여러 나라, 언어로 된 포스터와 웃고 있는 사람들의 사진이 가득 붙어 있었습니다. 다양성은 우리의 자산입니다. 라는 문구가 인상적이었고 어딘가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한국에서 온 한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박지훈. 프랑스 대학에서 공부 중이며 이민자들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박또박하지만 어딘가 어색한 프랑스어로 인사를 건네던 그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도 한때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 세대는 정말 열심히 일했죠. 저희는 어릴 때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저는 순간 웃음이 났습니다. 한국이 가난했다고?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 중 하나잖아. 삼성, BTS, K-드라마. 그게 다 한국 아닌가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당신네는 원래 잘 사는 나라였잖아요. 우리는 시작부터 다르다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만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잃을 게 없었을 때 선택할 수 있었던 건 앞으로 가는 길뿐이었어요. 그 말이 유독 마음에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스마트폰을 켜고 한국 전쟁, IMF 한국, 새마을 운동 같은 단어들을 검색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K-드라마나 K-팝 영상 대신 낯선 흑백 사진들이 화면에 떠올랐고 폐허가 된 도시와 굶주린 아이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진지하게 알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커뮤니티 센터에서 들었던 박지훈 씨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고 어쩐지 마음이 어수선했습니다. 가난했던 나라, 앞으로 가는 길밖에 없었던 나라, 짧지만 묵직한 그 말들에는 제가 상상도 못했던 현실이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틈만 나면 스마트폰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그냥 호기심이었지만 점점 저는 이 나라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K-팝과 K-드라마부터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전 세계에서 유명한 콘텐츠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막상 직접 보고 듣자 느낌이 달랐습니다. 뭔가 특이하고 이질적이면서도 동시에 이상하게도 익숙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드라마 속 인물들이 겪는 고통과 갈등, 가족 간의 애정, 사회의 부조리 같은 것들이 저의 삶과 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우린 이렇게 다르지 않은데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다 어느 날 유튜브에서 우연히 다큐멘터리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기적의 나라 한국의 성장기였습니다. 영상은 한국 전쟁 이후 폐허가 된 한반도에서 시작해 새마을 운동, 교육열, 산업화, 그리고 IMF 위기를 겪으며 오늘날의 첨단 기술국가로 발전하기까지의 여정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포클레인을 대신해 삽과 괭이를 든 농민들이 있었고 흙먼지 속에서도 환하게 웃으며 벽돌을 쌓아 올리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내레이션이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오직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었죠. 그 말이 제 가슴을 세게 때렸습니다. 저도 과거에 도망쳐야만 했던 사람입니다. 아니, 저뿐만이 아니죠. 제 가족, 제 동네 사람들, 제 이웃들까지 모두 누군가의 결정과 역사 속에서 밀려나듯 떠밀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도망 이후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왔을까요? 우리는 어디로 향하고 있었던 걸까요? 저는 점점 더 한국의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이 나라는 돈을 벌고 기술을 발전시킨 게 아니었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움직였고 국민들이 자신의 몫 이상을 감당하며 나라를 일으킨 사례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근모으기 운동은 저를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결혼 반지를, 귀금속을, 심지어는 아이의 돌반지까지 자발적으로 내놓으며 나라를 살리겠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지?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 커뮤니티에서는 정부가 뭘 하든 불신부터 앞서고
사람들은 서로에 대해 의심부터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전 국민이 하나가 되어 움직였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무엇이 우리를 다르게 만들었을까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겼습니다. 지훈 씨에게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혹시 한국에 대해 더 알 수 있는 자료가 있을까요? 그는 흔쾌히 몇 가지 책과 다큐멘터리를 추천해 주었고, 저는 하루가 멀다 하고 그것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속에서 제가 보았던 한국은 더 이상 성공한 나라라는 단어 하나로는 설명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진 것이 없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스스로의 방식으로 증명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지훈 씨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까지 절박했나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절박함은 그 나라의 무기였어요. 실패하면 죽는다. 그런 심정으로 모두가 움직였던 거죠. 아버지도 어머니도 할아버지도 모두 다요. 그 순간 저는 문득 제 어머니가 난민 캠프에서 제 등을 토닥이며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야. 더 나은 곳으로 갈 수 있어. 그 말은 어쩌면 그 당시 저희 가족에게는 희망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희망만으로는 세상은 바뀌지 않더군요. 한국은 희망을 행동으로 바꾸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첫 줄을 써내려갔습니다. 도망쳐온 사람도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 처음으로 저의 과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써내려갔습니다. 캠프의 불빛, 아이들의 울음소리, 아버지의 굳은 손, 어머니의 조용한 눈물, 그리고 지금 프랑스의 한방 안에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통해 새 희망을 배우고 있는 제 자신까지. 그 모든 이야기를 저는 쓰고 싶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을지 몰라도 최소한 저 자신에게는 닿을 수 있으니까요. 지훈 씨는 제 글을 읽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델, 당신이 쓴 이 글은 한국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본질을 담고 있어요. 고통에서 출발한 용기,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갈망. 당신이 느낀 건 한국인들도 똑같이 느꼈던 감정이에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처음으로 이방인이 아닌 느낌을 받았습니다. 공통의 고통과 공통의 희망은 언어나 국적을 넘어서는 무언가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공통점을 따라 제 이야기를 더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글쓰기가 나의 도피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다가갈 수 있는 다리일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용기를 내어 커뮤니티 센터의 워크숍 시간에 제 글을 낭독했습니다. 짧고 소박한 이야기였지만 제게는 그 어떤 연설보다 무거운 마음을 담은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난민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작가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도망치듯 살아왔지만 이제는 저 자신을 마주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한 문장 제 이야기를 읽어내려 갔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고 누구도 저를 웃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혔고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응원을 보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글쓰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건설 현장에서 돌아와 노트북 앞에 앉아 하루의 피로를 풀기보다 하루의 감정을 다시 곱씹었습니다. 단지 제가 잘 쓰고 싶어서가 아니라 제 과거를 끌어안고 다시 살아내는 작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저는 한 커뮤니티 웹사이트에서 한국 관련 포럼을 알게 되었고 흥미롭게도 그곳에서 한국의 난민 정책에 관한 토론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스크롤을 내리며 읽었지만 어떤 댓글 하나가 제 마음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가난하고 전쟁을 겪었지만 스스로 일어났습니다. 왜 자기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도망가는가?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향해 무자비하게 돌을 던진 것 같았습니다. 도망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날카롭게 찌를 줄 몰랐습니다. 저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다시 댓글을 읽었습니다. 자기 나라를 지켜라.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아닌 우리 손으로 나라를 일으켰다. 차갑고도 자신감 넘치는 말들이 화면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분노했습니다. 당신들은 뭘 안다고, 누가 그 상황에 있었느냐고. 제게 아프가니스탄은 떠난 나라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 분열과 전쟁, 폭력과 절망의 상징이었고 저는 그 어둠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런 저에게 왜 도망쳤느냐고 묻는 건 아이였던 저에게 왜 가족을 지키지 못했느냐고 말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깊은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한국을 동경하던 감정이 흔들렸고 그들의 말이 너무 차가워 마음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내 저는 생각을 바꿔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이 단지 비난일까? 아니면 그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일까? 다시 박지훈 씨에게 찾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생각하나요? 난민을 도망자라고?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일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그건 단지 오만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에겐 너무 뚜렷한 기억이 있어요. 부모님 세대가 직접 만든 기적이죠. 그 절박함이 너무 깊었기에 때론 그런 말로밖에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의 말은 저를 가만히 꿰뚫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일어섰다는 말은 자부심이 아니라 생존의 역사였다는 걸요. 그들은 부끄러울 정도로 가난했고 세계에서 주목받지 못했으며 심지어 나라가 사라질 위기까지도 겪었지만 거기서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저는 이제야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피난민의 기록을 담은 다큐멘터리였는데 영상 속에선 어린 아이들이 맨발로 눈밭을 걸으며 눈물을 참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배를 움켜쥐고 울지도 못하는 아이들. 전쟁터 속에서 살아남은 그들의 표정은 제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보았던 아이들과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그 장면에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과 공간을 넘어 우리의 고통이 하나로 이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나라를 지켰다고 말할 자격이 있는 이유는 정말로 그렇게 해왔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그제야 한국인들이 했던 말이 전혀 다르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비난 같았던 말들이 이제는 절박한 시대를 살아온 이들의 간절한 조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때론 날 것 그대로 던졌던 것이었습니다. 그 진심을 이제야 이해하게 된 저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이후 저는 글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아픔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어떻게 희망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글은 점점 변해갔고 어느새 사람들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글을 읽으면 우리 삶이 괜찮다고 느껴져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다시 쓰고 싶다는 열망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커뮤니티 안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자신만의 이야기를 써보라고 권유했고 몇몇 친구들과 함께 작은 글쓰기 모임도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참여가 저조했지만 점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언젠가부터는 아이들이 먼저 찾아와 오늘은 글 안 읽어줘요? 라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난민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닙니다. 저는 이제 저희 공동체의 이야기를 세상에 들려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예상치 못한 나라, 한국에서 배운 절박함과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프랑스의 겨울은 길고 차갑습니다. 이민자 밀집 지역의 새벽은 더욱 고요하고 더 외롭죠. 하지만 요즘 저는 그 고요함 속에서 새로운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거리에서 서로 인사 나누는 이웃의 목소리, 커뮤니티 센터에서 노트북을 두드리는 키보드 소리까지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저에게 희망처럼 들립니다. 저는 여전히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섞으며 하루를 보냅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면 저는 작가로 변신합니다. 그리고 주말이면 저는 선생님이 됩니다. 동네 아이들과 청년들을 모아 작은 글쓰기 수업을 열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던 그 수업에 이제는 10명이 넘는 아이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중엔 저희 부모님 세대처럼 고향을 잃은 가족도 있고 저처럼 정체성의 혼란 속에 사는 청년도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글을 쓰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결코 약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다만 우리의 이야기를 아무도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써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작고 초라할지라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온 모든 순간은 기록될 가치가 있다고 믿게 됐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이야기를 알게 된 이후 저는 많은 것을 바꾸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난민이라는 단어에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도망의 흔적이 아니라 생존의 증거이며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명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우리라는 말을 조금씩 더 자주 쓰게 되었습니다. 과거 저는 나만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보여준 건 함께 살아야만 진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진리였습니다. 전쟁과 가난을 딛고 일어선 그들의 역사에는 언제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IMF 위기 때 결혼 반지를 내놓은 사람들, 코로나 팬데믹 때 자발적으로 자가 격리에 들어간 시민들, 마스크를 나눠주며 이웃이니까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건 정치나 정책이 아닌 삶의 방식이었고 그 방식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강하게 만들었다는 걸 저는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프가니스탄을 생각할 때 더 이상 슬픔만을 떠올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이뤄내지 못한 미래에 대해 생각하고 그것을 향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역할을 고민합니다. 어릴 적 기억 속에서 아프가니스탄은 늘 무너져 있었고 저는 그 폐허 속을 걸어 나와야 했습니다. 그때는 누구도 저희 가족이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 믿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믿고 우리의 이야기를 지켜내며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다면 아프가니스탄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요. 한국은 그걸 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결코 하나의 모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기존의 길을 거부하고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미래를 설계한 결과였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통해 무엇보다 중요한 진실을 배웠습니다. 변화는 누가 대신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시작하는 작은 움직임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외면하지 않습니다. 저의 과거도, 저의 공동체도, 저의 책임도, 그리고 언젠가는 지금 이 도시의 작은 커뮤니티 센터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가 고향 아프가니스탄의 아이들에게도 전해지기를 꿈꿉니다. 언젠가는 그들이 제게 이렇게 말하겠죠. 우리도 한국처럼 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저는 제 모든 고통과 상처를 기꺼이 다시 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묻지 않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 대신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희 이야기를 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희망의 일부입니다. 여러분,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엔 단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호기심으로 시작된 여정이었지만 결국 그것은 저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하고 저희 공동체의 미래를 바라보게 만든 여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는지를 세는 대신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만들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무언가를 바꾸고 싶은데 막막함을 느끼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저와 같은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가장 작은 것이 무엇일까? 그 작은 물음이야말로 가장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상 아델 벤타라의 감동 탐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